강의를 부탁을 받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남편한테 선물 받은 책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힐링이 많이 되고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남편과 같이 팀워크로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상대방의 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듣게 되죠. 그냥 일반적인 부부들은 너의 꿈이 뭐야? 이런 거를 묻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가 않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꿈에 대한 터치를 계속하기 때문에 남편의 꿈이 도대체 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와이프, 아내의 꿈이 뭔지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보고 자녀들의 꿈 터치도 좀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대한 욕구가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아파트, 새 집 이런 거의 욕구는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한데 저를 닮고 저를 닮을 집, 저를 닮은 집. 그래서 오늘 부제가 나를 닮은 집, 나를 닮을 집이에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사실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그런 집을 좋아하니까 남편이 관심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이 책을 사줬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진짜. 책이 좀 두꺼운 편인데도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줄치면서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사업이랑 너무 비슷하다. 이게 도시, 건축 이런 게 단시간 안에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도 뭔가를 짓는 거잖아요.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너무 비슷한 맥락이 많아서 느끼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두꺼운 책의 내용 중에서 한 8가지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를 조금, 구두로, PPT를 못 만들어서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현준 씨가 그 건축 디자이너인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걷고 싶은 거리는 성공적인 거리인가? 사람들이 많이 걷고 싶은 거리는 성공적인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 이퀄 성공적인 거리 이퀄 휴먼 스케일 체험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반대는 아니죠. 성공적인 거리, 되게 성공적인 거리인데 이퀄 걷고 싶은 거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테헤란로 같은 데는 굉장히 성공적인 거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 테헤란로에 가고 걷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걷고 싶은 거리에 그 필요한 필요 충족 조건이 안 채워진 거리라는 거죠.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당신의 아메이, 나의 아메이의 스트리트 아니면 에버뉴 뭐 이런 거리 이름이 있잖아요. 이런 거리에 구성 요소를 다 갖추었는지. 근데 이 작가분이 얘기한 걷고 싶은 거리의 구성 요소는 그 거리 안에 이벤트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그 안에 구경할 제품이 뭐가 있는지 또는 거기가 환경이 어떤지 여기는 건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어떤지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내가 진행하고 있는 그 아메이 스트리트에 거기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환경은 또 어떤 환경인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성공적인 거리인데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걷고 싶은 거리, 사람의 감성이 많이 묻어있는 걷고 싶은 거리이면서 성공적인 거리이면서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휴먼 스케일의 체험이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적인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걷고 싶은 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서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세로선을 에비뉴라고 한대. 에버뉴라고 하고 가로선으로 도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스트리트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교차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는 거리에
그 에버뉴에서 나를 중심으로 에버뉴에서 쭉 가면서 스트리트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옆도 보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관심도 가져가면서 그렇게 교차로를 많이 만들면서 가야지 성공적인 거리이고 되게 이벤트가 많고 그 좋은 걷고 싶은 거리의 구성 요소를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거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거리가 남들이 걷고 싶어 하는 거리인지를 알려면 필요한 요소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성공적인 거리로 갔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건축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인 즉슨 뭐냐면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해야 하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 교수래요. 짐바르도 교수가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두 대의 자동차를 세워놓고 한 대는 유리창이 깨져 있는 상태로 그리고 본네트를 열어놓은 거예요. 두 대 다. 한 대는 유리창이 안 깨진 상태로 본네트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유리창이 깨진 차는 배터리가 10분 안에 도난당했대요.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도 빼져 갖고 차가 완전히 그 다음 날은 폐차 수준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그 차는 본넷이 열어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도난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에 의하면 약간의 비호감적인 컨디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연출되면 부정적인 변화는 가속도가 붙어서 더욱 급속하게 나빠지게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쾌적한 환경이나 유리창이 멀쩡한 상태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저만의 그 해답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 깨진 유리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습관을 가져요. 그래서 뒤로 미루지 않아요. 그거를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그 아까 말했던 더욱 안 좋아지는 데미지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굉장히 빨리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알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걸 즉시 해결하고 미루지 않는다. 좋은 일들은 뭐 상관없죠. 그런데 이렇게 깨진 유리창과 같은 이런 안 좋은 컨디션, 비호감적인 컨디션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렇게 깨진 유리창과 같은 어떤 컨디션들이 있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1번이 남대문이죠. 그 문화재인데 그 문화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남대문이 국보로 지정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방화 사건이 있으면서 문화재 우리나라의 정말 국보가 이게 불에 탔구나, 이게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허점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있었지만 이분은 그 시각을 그게 꼭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의 그 소나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문화재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거보다는 수백 년 전에 조선인들이 디자인을 했고 그 당시에 최고의 구축 기술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던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그 문화재의 결정체인 남대문에 국보로 지정한 거지 꼭 그 건물 자체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건축을 꼭 하드웨어적으로만 보면 보존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으로 많이 보면은 좀 더 유연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그 국보지만 그걸 잘 이용하면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도 되고 이용하면서 그 문화재의 가치를 그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메이적으로 좀 풀어보면 아메이적인 그 아메이를 딱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느낌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가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적인 가치를 알긴 알지만 그거를 굉장히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활용하기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그 느낌을 훨씬 더 중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그런 느낌은
뭐 예를 들면 목표라던가 뭐 고개로라던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핀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나한테 오는 느낌이죠. 그런데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가치로 보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내용도 사실은 꿈에 대한 거거든요. 저에 대한 지배 욕구에 대한 내용인데 꿈이나 희망이나 아니면 뭐 헬핑 피플 그다음에 아니면 어떤 분은 여행 그다음에 뭐 보상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드웨어적인 거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데 소프트웨어적인 가치를 더 유연하게 잘 받아들이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기계와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기계는 스스로 성장 발전하지 않고 디자인된 초기 상태에서 노후되는 닫힌 시스템이라는 거죠. 저희 집에도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가 있고 인덕션이 있거나 이렇죠. 근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은 다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기계죠. 그래서 스스로 성장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된 초기 상태로 계속 쓰면서 노후가 되죠. 그래서 닫힌 시스템으로 결론을 맺어요. 폐기되는 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생명 시스템은 구성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해요. 변화하고 생명체의 그 안팎으로 뭔가 끊임없이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열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게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유기체라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유기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열린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유기체인가 무기체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스템은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인지 아니면 무기체, 닫힌 시스템으로 있는 건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유기체인지 무기체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조직체의 패턴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외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돌아가는 시스템인 건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에 따라서 생명 시스템, 유기체가 될 수도 있고 무기체, 닫힌 시스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시스템은 유기체인가요? 무기체인가요? 그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 열린 시스템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능동적인 노력을 부어 넣으셔야지만 수동적인 수입이 만들어져요. 반대죠. 그런데 수동적인 노력을 내가 늘 하잖아요. 수동적인 누군가 시킨 거를 하고 이런 노력만 하다 보면 노동 수입, 능동 수입만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능동 수입, 노동할 때만 나오는 수입이 아니라 수동 수입, 내가 일하지 못할 때도 나오는 그런 수입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열린 시스템, 능동적으로 에너지 있게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는 유기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 건축은 언제나 인간을 위한 것이다. 건축은. 그래서 저는 진짜 저를 닮은 집, 제가 되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뭐 비교하지는 않아요. 절대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데 진짜 제 냄새가 나고 제가 원하는 방식의 그런 집을 갖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각자가 원하는 그 집이 다 다르겠지만 항상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건축물이. 그러면 우리가 그 건축을 할 때 제가 집을 짓는 걸로 표현을 했지만 물론 저도 나중에 집을 지을 거예요. 집을 짓는 걸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만드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건축물에서 나오는 인세소득과 같잖아요. 임대소득하고 같은 거잖아요. 건축이라고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는 그 건축물을 짓는 건축가죠. 그래서 건축가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면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창조적인 디자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제한적인 조건이 있거든요.
시간의 제한도 있고 건강의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이 다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상황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창조적인 디자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건물을 짓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런 수동 수입을 만들어내는 건물을 짓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건축주인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그 안에서 창조적인 디자인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본인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적인 디자인 해결책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훌륭한 건축물은 건축이라는 거는 대지에 이렇게 땅 위에 얹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지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잘 활용한 건축물이 훌륭한 건축물이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걸 보면 안타까운 건물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되게 큰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는 수령이 막 몇백 년 된 거잖아요. 그럼 저는 100%그 나무는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나무를 살리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싹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쫙 많이 지으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건축은 그런 식으로 대지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잘 활용한 건축물.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물이 이 책에 나와요. 그런 건축물이고 더 훌륭한 건축물은 좋지 않은 에너지까지도 이용할 줄 아는 건축물이래요. 근데 그런 예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 진짜 신박하다라는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게 창조적인 디자인 해결책이 이렇게 좋은 에너지도 사용하지만 좋지 않은 에너지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역발상으로 진짜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가예요. 여러분도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 중입니다. 네트워크를 건축하고 있죠. 건축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건축할 예정이며 건축 중이신가요? 그래서 좋은 건축물은 다양한 재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료가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유현준 그 건축가가 말했던 도시, 건축, 건물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좋은 건축물은 시간이 오래된 건축물을 얘기해요. 시간이 오래된 건축물. 그래서 더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건축물 네트워크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투입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소비라는 익숙한 그 버려졌던 것들을 투입해가지고 업사이클링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을 내서 이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그 시간을 투입했을 때 내가 얼만큼이면 우리가 뭐 원하는 1차적인 목표, 브론즈 빌더라든지 SP를 할 수 있을 건지 그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막연히 그건 브론즈 빌더나 SP 같은 건축물을 만들고 싶은데 막연하게 시간은 투입하지 않으면서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오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루에 얼만큼의 시간을 여기에다 투입하는지, 건축을 지으려고, 그리고 일주일에 얼만큼의 시간을 투입을 하는지를 계산을 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시간, 그것을 꼭 체크해 보시라고 권장해드리고 싶고, 6번째는 일상의 흔한 원리가 스케일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는 조각품을 얘기한 건데 스케일이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그래서 사이즈가 작았을 때는 하나의 그냥 숟가락일 뿐인데 이 사이즈가 스케일이 커지면은 굉장히 멋진 조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개인이 쓰는 소비는 정말 너무너무 허접하게 그냥 버려지고 여기저기서 쓰고 없어지는 지출일 뿐인데 그 스케일이 모아져서 스케일이 커졌을 때, 크기가 커졌을 때 엄청난 사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뭐 태국이나 아니 어디 저기 중국이나 이런 데 있는 대만에 있는 왕리카이나 이런 분들의 수입을 보면 폴리첸이나 이런 여사들을 보면 이거 개인이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매출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원리, 그 소비잖아요. 흔한 원리가 스케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이 바로 그 흔한 원리를 큰 스케일로 만들어내는 조각품을 빚어내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로 문과 창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창문은 집에 이렇게 있잖아요. 창문은 서로 바라볼 수는 있는데 그 창문으로 건너갈 수는 없는 건축적인 요소죠.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우리는 창문이 뭐 익숙하니까. 근데 바라볼 수는 있는데 내가 그 창문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 도둑놈이지. 창문으로 넘어가면. 그죠? 그러니까 넘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창문으로 연결된 공간은 적절한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느슨하게 관계를 형성해주는 장치래. 창문이. 그런데 문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프라이버시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프라이버시는 제로가 돼. 그 사람이 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과 창문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무 일을 하다 보면 나를 너무 많이 다른 사람한테 오픈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압박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되게 이렇게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창문을 많이 내세요. 창문을 많이 내시고 창문을 많이 만들면 그 사람들과의 적절한 사회생활은 유지가 되면서 느슨하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문을 열어가지고 나의 프라이버시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오픈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업이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정말 이 사람하고는 평생 갈 수 있는 친구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프라이버시가 다 오픈하고 집을 왔다 갔다 하고 문을 정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모든 소비자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 관리할 때 꼭 문을 다 열어서 나의 프라이버시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번째 프라이버시. 창문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긴 한데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일정 공간에 완전한 소유를 뜻하는 것이 프라이버시래요. 그래서 그 공간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 공간 안에 혼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다 소유한 거니까 그게 이퀄 자유인 거예요. 공간을 소유한다 이퀄 자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집에 혼자 있을 때 진짜 좋아요. 남편도 없고 딸도 없을 때 그때 그 자유함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해. 그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건데, 예. 부부라고 해도 그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밖으로 나간다던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밖을 나가준다던가 이런 배려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 눈치껏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젊은 분들이요. 집보다 자동차를 먼저 산대요. 집보다 자동차를.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근데 자동차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완벽히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죠, 자동차가. 지금 이혜미 사장, 정유로 사장님 자동차에 계신데 그 프라이빗한 공간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이동을 하잖아요. 지금 이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동을 통해서 공간의 성격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한강 뷰를 보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돈도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한강 뷰를 한강 뷰를 볼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차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강 뷰가 보이는 되게 좋은 그 공원에 가서 딱 주차를 하고 나서 딱 한강 뷰를 보면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 개인 공간을 소유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집보다 먼저 산대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게 개인의 인간의 욕구라는 거죠. 그런 공간을 소유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전화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집중이 안 될 때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화도 하고 주차해놓고 막 연락도 하고 막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조금 그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활동적인 에너지 플러스
그런 프라이빗한 나 혼자만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그랬었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잘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에너지가 다운되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서 차에서 전화도 하고 이렇게 이동 중에 그렇게도 하고 주차해놓고 뭔가를 하기도 하고 집에서 하는 거랑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을 얻는 다른 방식은 익명성을 통해서 얻어진대요. 익명성.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익명성.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만 있어.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럴 때 프라이빗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섞여 있게 되면 굉장히 자유스러워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야구장에 갔을 때, 축구장에 갔을 때, 이럴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랑 같이 동석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 말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굉장히 큰 공간을 다른 모르는 사람들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막 소리 질러도 되고 옷을 야하게 입어도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야구장이나 이런 공간, 그런 공간 아니면 광장,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글더글한 광장 그런 데를 가도 내가 그 광장을 소유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여행 같은데 가는 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거래요. 방식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그렇게 자유스럽게 있고 싶어 하는 게 그 공간을 소유하고 싶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방식을 갖고 싶은 거죠. 프라이빗한 공간을.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야말로 여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물론 스폰서님이랑 같이 가면 그게 프라이빗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메이 여행의 다른 점은 내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스폰서님 저 요번에 여행 가면 저는 해변에서 무조건 책만 볼 거예요. 액티비티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님이 그렇게 해. 그러면 식당에서 밥 먹을래? 그럼 같이 먹을까? 아니면 따로 먹을까? 이렇게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이 여행은 정말 프라이빗한 여행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여행 속에서 여행을 꿈꾸면서 비즈니스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건축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니까 건축은 마무리를 하면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비로소 사람의 삶을 담아내고 사람 냄새가 배어나는 환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작가분이. 근데 정말 많이 와닿고 제가 원하는 그런 집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비로소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그리고 사람 냄새가 배어나는 배어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네트워크 건축물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비로소 각각의 개인의 삶을 그 안에 담아내고 각각의 개인의 그 사람 냄새가 배어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혜미 네트워크는 이혜미 냄새가 나고 공 아름다운 네트워크는 공 아름다운 네트워크 냄새가 나고 이기석 네트워크는 이기석 냄새가 나고 김실경 네트워크는 김실경 냄새가 나고 신하연 네트워크는 신하연 사장님의 냄새가 나고 그죠? 정진호 사장님 네트워크도 그렇게 냄새가 나고 그렇게 각각의 냄새가 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아져서 또 종합적으로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건축 자재로 건축물을 만들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건축이 다시 우리의 삶과 정신과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보면 우리는 건축자재, 우리가 쓰는 건축자재는 뭐죠? 소비나 시간이나 에너지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넣잖아요. 그런 흔한 건축자재로 사실은 건축물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죠. 만드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다시 우리 삶과 내 정신과 나의 문화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정신, 아메이 비즈니스의 정신, 아메이 비즈니스의 문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업라인 스폰서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문화에 젖어들고 싶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축 자재, 내가 갖고 있는 건축 자재로 네트워크 건축물을 만들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네트워크를 만든 그 건축물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정신과 문화를 다시 만들어준다. 같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어요. 계속 움직여. 꼬물락꼬물락.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커지는 거죠. 근육이 운동을 제가 요즘 하잖아요. 바이크도 타고.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파요. 근육 운동을 세게 하면. 그러면 여기 근육이, 조직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는데 내가 단백질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쉼을 하잖아요. 그럼 이 근육 다발이 더 두꺼워져요. 그렇게 재생되면서 더 커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네트워크도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플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해결책, 아까 말했던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 나한테 깨진 유리창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해결하고 해결책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렇게 지났을 때 그 우리의 네트워크는 더 두꺼워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유기체인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면서 키워보자. 물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시간도 들여서 아주 아름답고 멋진 그런 유기체로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건축을 할 때 이분이 공간을 만들려면 벽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벽을 하나 딱 세우고 나면 공간이 보이기 시작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벽을 하나 딱 세웠어. 그러면은 그 벽 앞쪽과 뒤쪽으로 공간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벽을 세운다는 거는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미 사업을 할 거야 라는 결정, 이런 거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러면 어떤 공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건축의 벽을 세우고 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마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처마를 만들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처마 밑에 공간이 있죠. 근데 처마 밑에 공간은 비를 막아줘요. 처마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비를 막아주기 때문에 되게 좀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처마 같은 이런 시스템을 내가 시스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의 공간이 익숙해지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그렇죠. 근데 그 처마가 잘 안 만들어졌을 때는 그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고 내 것 같지 않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아직 처마가 완벽하게 길쭉하게 예쁘게 안 만들어지셨다면 먼저 벽을 먼저 세우셔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처마를 내시고 거기에 안주하시면서 이 건축물을 어떻게 더 잘 지어갈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문을 내세요. 창문을 많이 내세요. 평수가 적은 집 혹은 안 좋은 집은 창문이 별로 없어요. 단지야 보면은 햇빛이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싼 집, 평형이 넓은 집은 창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문,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적절한 사생활이 유지되면서 바라볼 수 있으면서 공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창문을 여러 개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웃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웃으면서. 미인대칭이라고 하잖아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미인대칭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업의 시작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의 건축물, 네트워크 건축물은 건강하고 단단하게 지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40분을 계획했는데 조금 짧게 끝났네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너무너무 잘 읽고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시스템적으로 조금 연결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바로 건축물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가 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8가지 그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인지하셔서 우리가 만드는 건축물은 나를 위한 것이고 유기물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것에는 물과 햇빛과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유기체, 생명체인 그 건축물에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사그러들어서 죽어요. 저도 오늘 화분 하나를 죽였거든요. 없앴거든요. 관심을 안 주면 죽어요. 생명체도. 근데 우리의 그 네트워크 자산은 반드시 살려야 되고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를 닮은 집, 나를 담을 집, 나를 담을 집, 담아줄 집을 견고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 오늘 봤던 8가지에 대한 이런 하드워드를 가지고 저도 네트워크 자산을 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한 얘기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이거를 잘 조금 접목하셔서 우리가 그 만들고자 하는 건강한 네트워크 자산을 잘 만드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